나는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어. 이런 자산의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10년 안에 월 현금 흐름 1,000만 원을 만들겠어. 현금 흐름 크기로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책은 바로 투자의 재발견입니다. 저자님에 대한 이제 제가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하셨고, 아우, 좋은 대학교 졸업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권 이제 경력이 노무라 증권. 노무라 증권은 일본 회사인 거죠? 네, 일본계 그렇죠. 증권사.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시티 글로벌 마켓 그룹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거의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2007년에 노무라를 입사를 했으니까요. 네. 한 거의 13년 정도? 10년 조금 넘었네요. 13년 동안 애널리스트. 근데 애널리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좀 분야마다 뭐 섹터 같은 거 좀 담당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느 쪽을? 저는 금융업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 네. 증권 이 정도 회사들. 은행, 보험, 증권. 은행, 보험, 증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섹터들이 성장주의 섹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터리, 뭐 반도체, 뭐 엔터 이런 쪽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좀 재미가 없죠. 네. 요 섹터 어쨌든 전문 분야시니까 앞으로 네. 향후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퇴사를 한 이유를 뭐 짐작하시면 아마 그 답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쪽에 이제 성장이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좀 개인적으로 재미가 좀 없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네.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학교라든가 직장으로서 커리어가 굉장히 좋으신 편인데 이렇게 퇴사를 하신 이유가? 저는 제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네. 현금 흐름 4분면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처음 쓴 말로 알고 있는데 네. 현금 흐름 4분면은 결국엔 본인이 주된 현금 흐름을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ESBI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E는 employee, 그러니까 직장인이고요. 네. 그리고 S는 small business, 그래서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의사, 변호사도 여기 있고요. ES가 이쪽 한 축이라면 네. 이쪽 다른 축은 BI, 비즈니스, 인베스터. 네. 그래서 비즈니스는 좀 빅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죠. 네. 빌 게이츠가 창업자가 떠나도 잘 굴러가는 그런 큰 사업. 네. 그리고 인베스터는 이제 투자가의 영역.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원으로서 이 영역에 있었는데 네. E하고 S의 영역은 그쪽 나름 성공을 해서 현금흐름이 좋다 할지라도 시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의 자유와 시간의 의미를 좀 더 찾기 위해서 다른 쪽, BI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이 이미지 말씀하신 거죠? ESBI. 네, 맞습니다. 원래는 E에 계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BI 쪽으로 가려고 노력 중이죠. 그럼 많은 직장인 분들도 좀 현재 E에 계신 거잖아요, 직장인 분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게 여기서 이동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네. 예, 본인이 나는 뭐 직장인으로서 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직장인으로서 성공을 하겠어라면 그냥 이 영역에 모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가장 성공하는 형태는 임원이겠죠. 그쵸, 예, 그쵸, 임원이 그쵸. 되면은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짱짱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거고, 그래서 E로 성공하셔도 되고 아니면 S로 성공하셔도 다 좋은데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의 자유를 좀 더 가중치를 두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는 거의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책에도 보면 거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던데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투자의 재발견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산 이유는 네. 많은 분들이 투자의 극히 일부분만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는 사실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투자란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렇죠.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틀리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우화를 알고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에서 크게 이제 거위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얻는 방법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거위를 낳아서 황금알을 얻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쉽고 일반적인 방법이죠. 네. 자산이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 아니면 배당이 잘 나오는 주식, 이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경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위를 키워서 판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집중하시는 시세 차익형 투자. 예, 그래서 거위의 어떤 가격이 극대화된 시점에 내가 잘 팔아서 현금으로 얻겠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위를 키워서 이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빌려줍니다. 돼요. 예,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거위를 이용해서 현금으로 얻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두 번째 방법에만 좀 집중하시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다양한 거위들, 황금알 낳는 거위, 그리고 이제 판매용 거위, 그리고 이제 대여용 거위까지 네. 다양한 거위를 내 농장 안에서 잘 가져가는 것. 그래서 투자는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런 있고요. 의미.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현금 흐름 만드는 자산부터 모아야 한다고.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네.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거죠. 네. 예,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 현금 흐름을 나오는 자산을 모아가자.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잘 써면 좋지만 네. 초보 농장주는 일단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모아가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세 차익형 투자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방법은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공 확률이 낮아요. 시세 차익형은 거위의 시세가 극대화됐을 때 딱 피크해서 팔면 좋죠. 만약에 그 이후로 떨어지면은 되게 내가 잘 팔았어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더 올라가면은 되게 좀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항상 나는 거위 시세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시세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을 항상 맞출 수가 없고, 네. 두 번째 단점은 내가 거위를 팔면은 자산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 현금 흐름 갖고 뭐 하겠어요? 조금 소고기 사 먹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자산을 뭘 살까를 계속 고민을 하겠죠. 그쵸. 이 거위를 살까? 저 거위를 사볼까? 그거에 들이는 노력, 시간, 비용, 또 중개 수수료 이런 걸 감안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 투자는 약간 좀 더 이제 세 가지 중에서는 조금 비추천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현금을 모으면 황금알을 모아서, 그리고 네. 두 번째 거위를 사고, 그럼 황금알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나의 생활비를 황금알이 커버해주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내 생활이 굉장히 안정되면서 이제 2번 투자나 3번 투자 같은 되게 다양한 투자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근간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실 내용이 저는 굉장히 원래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시간도 중요한 자산이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그 뭔가 최저가 검색, 해외 직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뭐 그게 올바른 소비 태도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또 거기에 근데 너무 치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돈을 아끼거나. 근데 돈을 아끼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버는 거에서 내려가는 거 여기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근데 올라가는 건 어쨌든 천정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여기 자꾸 돈을 아끼는 데만 시간을 쏟다 보면 내가 정말 쏟아야 될 시간을 쏟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이 시간의 가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비슷한 얘기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네,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저자님도 생각이 좀 궁금해,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아마 투자에서 가성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고 잘 그렇죠.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네. 투자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시간의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돈 관련된 자산만 떠올리시는데, 네. 사실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4시간의 중요한 시간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인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이실 텐데, 그렇죠. 자신의 시간을 회사에 투자하고 시간 자산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현금 흐름을 급여로 받아오시기 때문에 이 시간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극대화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직장 얘기하셔서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저금리 시대에 회사원 포지션은 좀 위험하다면서요. 어떤 의미예요? 뭐 저자님 지금 나오셨다고 이렇게 위협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큰 테마가 있죠. 4차 산업혁명, 네. 그리고 이제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빨리 바꾸고 있는 테마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지금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쵸. 뭐 다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 로보트, 뭐 무인, 맞아. 뭐 인공지능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네.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봇을 쓸까 사람을 쓸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을 제가 한 번만 편을 들면 네. 만약 똑같은 아웃풋이 나온다. 그러면 로봇을 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사람 간에 있으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물론 그 직장인도 있겠지만 고용주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리스크라고 하죠. 네. 네, 그 부분을 좀 감축하기 위해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로봇이나 어떤 이제 무인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네. 저금리 시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언제 또 금리가 이제 반전을 취할지 모르지만 이 기조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들여서 그 대출을 해가지고 로봇이나 이런 무인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그 비용이 굉장히 싸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값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 자산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은 불리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분들이 뭔가 퇴사를 생각할 때도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얼마 있으면 순자산이 얼마 있으면 내 회사 그만둬도 되는가. 그런 파트에서 뭐 투자의 5가지 핵심 개념을 좀 알아야 한다면서요.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네. 사람들이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불가결한 네. 내 삶에서 이제 같이 가야 하는 요소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 개념 5가지를 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자산, 가치, 가격, 현금 흐름, 보유. 이게 이제 핵심 5가지 요소인데요. 첫 투자의 번째, 5가지. 예, 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자산 크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인데 자산을 이제 투자하려고 살 때 결국 좋은 자산의 기준은 현금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기준으로 그 자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다른 부분에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있으시다면은 괜찮겠지만, 좋죠. 예, 만약에 현금 흐름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한다는 건 리스크가 좀 있죠.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미운오리 새끼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멋진 신축 아파트로 이제 탄생하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 버텨야 되죠. 버텨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그 거위가 현금 흐름을 놔주지 못하고 사료만 왕창 먹는 거위. 예, 그래서 이걸 잘 버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기준은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거를 일단 최우선으로 하자. 현금 흐름.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치. 투자를 할 때 뭐 당연히 이제 가치를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비교 분석을 하는 이제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당연히 가치가 높겠죠.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같은 아파트 내에서라도 1층보다는 로열층이 가치가 더 높겠죠. 높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가격 책정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가격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는 우리 경제학에서 배운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죠. 하지만 여기 이제 세 번째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다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결국에 통화량이거든요. 통화량이 점점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그 연평균 통화량 증가 속도를 보면 한 13% 정도
그런데 최근에 지난 1년간 14% 정도로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한국의 통화량 M2가 지금 표에 나온 네, 것처럼 맞습니다. 엄청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 가격이 네. 뭐 예전에 비해서 뭐 몇십 배가 늘었다라고 하지만 짜장면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 거죠.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재화, 핵심 요지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네. 어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재화의 가격은 돈의 가치 하락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추세에서만 봤을 때는 통화량은 어쨌든 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상에서는 네.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통화량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어떤 전제 아래 우리는 투자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가 받은 돈으로 어떤 거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는 투자자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돈은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네, 이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된 재화를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엔 투자겠죠. 네, 그게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무엇이든지. 그리고 네 번째, 현금 흐름. 네. 현금 흐름은 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중요하다 말씀드렸으니까요.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네.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라 라고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보유. 보유. 보유가 좀 시세 차익만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약간 약하신데 네. 보유에서 중요한 개념은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까지 이 자산이 내가 기대한 대로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잘 나오고 있다면 네. 이거는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자산이 현재 훼손되거나 어떤 가치가 아니면 더 좋은 자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이거를 이제 처분하고 이제 더 좋은 거위로 갈아타려 해야 되는데 단지 거위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거위가 현금 흐름, 황금 흐름을 잘 낳고 있는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한 축사에만 거위를 옮겨놨을 때 전염병이 되면 거위가 다 망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축사를 나눠서 이제 잘 보유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한국 부동산에 투자를 했으면 네. 이제 그에 대한 해지용으로 네.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원화 달러 자산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한국 부동산 얘기하시길래 그러면서 미국 얘기하시고 미국에도 땅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한국에도 부동산이 있으니까 해지용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샀다. 뭐 그냥 뭐 뉴욕에 집 한 채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야겠죠.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자산을 굉장히 모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금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이 자산을 좀 빨리 늘리는 방법.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산을 빨리 늘려야 하는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자산이 현금 흐름을 가져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으로 또 재투자하면 현금 흐름의 그 크기가 더 빨리 늘어나겠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빨리 모아가는 방법 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 투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러면은 그 효율의 기준이 뭘까? 내가 투입하는 투자금 대비 현금 흐름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자산을 사라. 그래서 그런 자산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자산을 찾았으면 거기에 적절한 레버리지를 껴서 그 자산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내가 실제로 넣은 투자금 대비 현금 흐름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빨리 계산되는 거죠. 네.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뭐 좀 예시로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시로 든다면은 부동산이 가장 좋은 예시일 텐데요.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서 전세 레버리지, 전세금을 레버리지해서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내 실투자금은 사실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서 이제 사놓고 2년 뒤에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면 그만큼 환급알이 나왔으니까 내가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번 돈을 합해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게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월세를 굉장히 아까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내는 거는 우리가 2년 뒤에 뭐 5억짜리 전세 들어갔으면 2년 뒤에 5억을 찾으니까 원금이 보장된다. 근데 실제로 돈의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죠.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집주인은 그 5억 돈을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쨌든 현금 흐름보다 매매가라든가 시세 차익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모습이 있죠. 왜 그럴까요? 또 그런 좀 매매가나 시세 차익 네. 만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일단 미래의 가격을 내가 매번 맞출 수가 없고 굉장히 좀 피곤한 작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네. 물론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극히 일부 있으시겠지만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마음 편하고 장기적으로 좀 더 우수한 투자를 하려면 그냥 내가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레버리지를 적절히 이용해서 그냥 불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강남이나 명동 핵심 요지에 땅이 있어요. 이거 땅값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팔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시겠죠. 네네. 예, 그처럼 처음부터 이거를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대대손손 물려주겠다. 여기의 가치는 불변하다. 이런 자산을 사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약간 저자님은 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쪽을 지향하시는 분일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장기 투자를 지향하고 네. 물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끼고 싶은 거는 네. 게으른 투자. 게으른 투자. 시간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투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 경은 사실 되게 바쁜 투자예요. 내가 그쵸, 그 그쵸, 시세를 그쵸. 계속 봐야 하고 언제 이 시세가 오를까 내릴까 예측하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피곤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살 때 앞으로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측해서 정말 너무나 뻔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라고 예측되는 거를 사면은 제가 그 다음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모아가면 돼요. 저는 그런 좀 시간 가성비 있는 네. 게으른 투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살 때부터 좀 제대로 사야 되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책에서 이 부분 좀 궁금하던데 자산 2배 불리기 게임과 72법칙, 뭐 나만의 기준금리를 가져라. 요거 어떤 기준금리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나만의 기준금리는 또 뭔가요? 약간 아쉬운 현실이 뭐냐면 네.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종목 사야 돼요? 그게 다죠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돼요? 네.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그 질문은 뭐랑 똑같냐면 지금 KTX 열차가 출발한대요. 탈까요? 그러면은 되묻겠죠. 어디로 가실 건데요? 네. 어디로 가실 거고 언제까지 가셔야 합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탈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나는 미국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열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셔야 되고요. 옆 동네 가는데요. 그러면은 버스를 타세요. 그런 식으로 개개인마다 목표하는 지점이 다 다르고 네. 그리고 현재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야 할 자산이 다 달라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나만의 기준금리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기준금리는 결국 뭐냐면 나의 투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 투자 목표 세운다는 거는 나는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어. 이런 자산의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는 10년 안에 월 현금 흐름 1,000만 원을 만들겠어. 현금 흐름 크기로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현금 흐름 1,000만 원 내려면 연봉이 얼마야 되죠? 1,000만 원. 1억이 한 달에 630인가 60 정도 들어오잖아요. 1억이 거의 2억이 돼야 하죠. 그런데 투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배 불리기 게임과 72법칙은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어떤 좀 막연한 그냥 네.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네. 이거를 이제 게임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재밌다. 그러니까 자산을 얼마만큼 2배로 불려간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제 72법칙은 뭐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72법칙은 내 자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 자산 증가율을 넣으면 그래서 72 나누기 이제 자산 증가율 그게 이제 자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나의 그 자산 증가율이 10%다. 그러면 72 나누기 10 그러면은 내 자산 현재 자산이 2배 되려면 7.2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로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산이 이제 커가는데 네. 자산의 크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크기로 목표를 먼저 세우고 네. 본인의 현재 월 소득 그리고 현재 자본금, 그러니까 현재 상태인 거죠.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나는 앞으로 몇 년간 뭐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10년 후에 또는 나의 목표 날짜에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까지 넣으면 기준금리가 딱 나와요. 그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한 게 이거예요. 당시의 연수입 현재 얼마입니까? 네. 그리고 투자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그런 거를 현재 재정 상태,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나는 월 얼마의 현금 흐름을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 딱 세워지면은 당신이 목표해야 할 나만의 기준금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투자 판단에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친구가 이거 되게 좋아, 이거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의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데 네. 내 거랑 맞나 틀리나 라고 이제 비교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나만의 투자 기준금리 요 샘플 토대로 자기 거를 입력해서 네. 한번 정리해보는 건 의미 있겠네요. 사실 자기 자산에 지금 현재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 난 나중에 뭐 10억, 20억 이런 게 뭐 이제 그 가정의 수치라도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조언해 줄 때도 구체적으로 코치를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실 수 있다 하는 거지 막연히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해답도 막연하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목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팀앱 쓰잖아요. 어디 갈 때. 네. 아니면 뭐 긴 기사 쓰나? 뭐 긴 기사 쓰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팀앱에 우리가 목표 지점을 찍어야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내가 현재 상황도 적고 있는 거잖아요. 팀앱에서 우리가 그 도착지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도착지를 찍어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도착지를 찍는 순간 내 출발 지점이 잡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 출발 지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지금 마포에서 뭐 여의도를 가고 싶은데 그 출발 지점이 강남으로 잡혀 있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착지만큼 중요한 거는 출발지. 출발지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자산이라든지 현재 내 월 소득은 얼마고 이게 성장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목표들 이게 좀 양쪽이 다 명확하게 나오면 이 가정의 도로가 좀 명확하게 길이 나오지 않을까. 작가님 왜 갑자기?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거 그래서 좀 명확하게 보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생각하고요.